한국은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지도 않은데 속도만 빠르게 만들면 곧 지옥으로 바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무정차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한국을 비웃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차당이 없는 톨게이트는 무책임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유럽 최고 교통 전문가들은 폭우가 쏟아지던 서울의 고속도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브레이크 등 하나 켜지지 않는 흐름, 100km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차들. 하지만 그들이 충격받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200km 이상의 초고속을 질주해도 단 0.01초 만에 잡아버리는 기술. 단순히 한국인들의 성격이 급해서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를 믿고 있었기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생적 한계를 결국 뛰어넘어 버린 것. 그러자 전 세계는 이 기술력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유럽은 정책과 도로를 전부 한국에서 베끼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과연 한국인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차단기를 없앤다고요? 그건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회의장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몇 년 전 베를린에 위치한 유럽연합 교통위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였죠. 일본의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에서 대규모 오류가 발생하면서 고속도로 전역에 혼란이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EU 교통인프라 디지털 전환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민행공대에서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25년 넘게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죠. 특히 2000년대 초반 독일 아우토반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실무를 책임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자동요금 징수 시스템 정책 설계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본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고속도로 운영사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물리적 안전장치가 최종 보증수단이라는 것이었죠. 소프트웨어는 언제든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당이나 물리적 게이트 같은 하드웨어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믿어온 원칙이었습니다. 회의는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차당이 없는 무정차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한국 모델을 참고하자고 제안했죠. 저는 즉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재계 기술은 빠르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나라로 인식되어 있었으니까요. 몇 년 전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무정차 톨링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좁은 차로에 엄청난 속도로 차량들이 지나간다는 보고서를 봤을 때 저는 그것을 무모한 실험이라고 평가했었죠. 회의실 안에서 젊은 기술 관료 한 명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다차로 하이패스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차당위를 완전히 철거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검지 시스템으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을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인식률이 99.8%라는 수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모델과 비교하면 운영 비용이 30%나 절감된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99.8%요? 그 말은 0.2%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만 대의 차량이 통과한다면 2,000대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2,000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프트웨어는 배신합니다. 기계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일본의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량이 시속 20km로 감속해서 통과하고 물리적 차단기가 미납이나 오류를 즉시 차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방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위험한 과속 실험을 확인하러 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건 비가 내리는 가을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라는 곳이었죠. 안내를 맡은 한국 엔지니어는 차량에 탑승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동의했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속도계는 시속 100km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앞 유리를 두드렸고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습니다. 차로는 넓게 펼쳐져 있었고 차량들이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브레이크 등 하나 켜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경보가 울릴 겁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통과했고 뒤따르는 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체도 없었고 급정거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저 흐름만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요금은 어떻게 징수되는 겁니까?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징수됐습니다. 번호판 인식으로요. 번호판 인식이요? 이 빗속에서요? 네, 정확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야간에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차량은 통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서울도로교통 통합관제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십 개의 톨게이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마치 강물처럼요. 담당자가 영상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지늘기 튄 번호판이었습니다. 일부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키보드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인공지능 보정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진흙으로 가려진 부분이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0.01초 만에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결제 성공 로그가 떴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저 차량은 단말기가 없는데 어떻게 요금을 받습니까? 영상 약정 서비스입니다. 번호판 인식 후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화면을 보니 차량이 통과하고 2초 만에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운전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전송되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물리적 장치가 전혀 없는데 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차단기를 안전의 상징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빗속에서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유럽은 장벽을 세웠고 한국은 장벽을 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99.8%라는 수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0.2%의 오류율이 정말 치명적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한 걸까요? 독일 아우토반의 톨게이트 앞 정체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붉은 브레이크 등의 물결이었죠. 차량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급정거하고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도로에서는 브레이크 등 하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흐름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통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 작정이었죠. 99.8%라는 수치의 진짜 의미를 따져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도로교통통합관제센터의 대형 스크린들이 다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수백만 대의 차량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인식 실패 로그를 보여주십시오. 담당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실패 사례도 포함해서요. 화면에 지난 한 달간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하루 평균 500만 대가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0.2%의 오차는 만 대에 해당했습니다. 그 만 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이 1차 판독을 합니다. 두 번째, 보정 알고리즘이 작동합니다. 세 번째,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합니다. 화면에 3단의 프로세스가 시각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실제 시료 오류율은 0.02% 수준입니다. 0.02%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담당자가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번호판이 심하게 훼손된 차량 영상이었습니다.
1차 인식에서는 부분 인식만 됐습니다. 하지만 보정 알고리즘이 작동하면서 글자들이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매칭되면서 완전한 번호판 정보가 확정됐습니다. 전 과정이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 광학 문자 인식이 아닙니다.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스템 전체 설계의 문제였군요. 담당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정말 문제없이 처리됩니까? 직접 보시겠습니까? 담당자가 실시간 영상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의 한 구간이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 유리에 단말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통과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프로세스가 표시됐습니다. 번호판 인식, 데이터베이스 조회, 카드 승인, 결제 완료. 2초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운전자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전송되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물리장치가 전혀 없는데 통제가 됩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믿어온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담당자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과의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일본 모델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차량들이 시속 20km로 감속하며 톨게이트에 접근했습니다. 차당위가 올라가고 내려갔습니다. 급정거하는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추돌 사고 통계도 함께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다차로 무정차 시스템 도입 후 정체가 70% 감소했습니다. 톨게이트 구간 사고가 급감했습니다. 연료 소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까지 수치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신봉해온 하드웨어 중심 철학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럽의 보수파 의원에게서 화상 통화가 왔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한국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당이 없는 시스템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검증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일본 하드웨어 업체 관계자에게서 저녁 만남 제안이 왔습니다. 안전은 눈에 보이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에서 본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기술 과시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측에 더 많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장기 운영 사례, 극한 기상 상황에서의 성능,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보고 속 테스트 영상을 봤습니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식률이 유지됐습니다. 폭설 속 영상도 있었습니다. 번호판에 눈이 쌓인 상태였지만 인공지능이 복원해냈습니다. 시스템 장애 시나리오도 확인했습니다. 이중화된 백업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단 1초의 공백도 없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운영 효율, 안전성, 경제성, 환경 영향 모든 면에서요. 차당위가 사라졌는데 통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속도가 높아졌는데 사고는 줄어들었습니다. 물리적 장치가 없어졌는데 시스템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독일 아우토반의 톨게이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붉은 브레이크 등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급정거, 재출발, 또 급정거. 연료가 낭비되고 시간이 낭비되고 인내심이 낭비됐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흐름을 막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 20km에 묶여 있는가?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약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논리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스마트 톨링 시스템 기술 검증 보고서. 하지만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유럽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수파들의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일본 업체들의 압박도 거셀 것입니다. 제 경력에도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틀린 선택을 하는 건가?
아니면 옳은 선택을 두려워하는 건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등 없이, 정체 없이 그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장벽을 지웠고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유럽은 아직 장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전이라는 이름의 장벽일까요? 아니면 효율이라는 이름의 흐름일까요? 그날 밤 저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약점을 찾으러 왔지만 오히려 유럽 시스템의 한계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진실과 마주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든 아니든 말이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스마트 톨링 시스템의 해외 수출 계약 현황이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쳐들고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에 한국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방글라데시 파드마대교 운영 시스템도 한국이 수주했다고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신규 고속도로 프로젝트 기술 제안서까지 확보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운영 수익 배분 모델까지 포함된 패키지 수출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단계까지 참여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에 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단순 기술 판매가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운영권까지 장악하고 있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게임은 시작됐고 유럽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도로를 건설하는 나라에서 시스템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저는 급히 유럽 전통 톨게이트의 유지 비용 분석 자료를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뒀던 오래된 보고서였습니다. 인건비 항목을 봤습니다. 톨게이트마다 교대 근무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한 톨게이트당 최소 15명에서 20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3교대 체제로 24시간 운영해야 했으니까요. 차당이 유지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계 부품 교체, 정기 점검, 고장 수리 비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사고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 차당이 오작동 사고, 미납 차량 추격 비용까지 더하면요. 반면 한국식 다차로 무정차 시스템 도입 시 예상 효과를 계산해 봤습니다. 운영 인력이 70% 절감됐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이 사람을 대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량 통과 속도가 3배에서 5배까지 향상됐습니다. 시속 20km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말이죠. 탄소 배출 감소 수치도 명확했습니다. 정체와 급정거가 사라지면서 불필요한 연료 소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효율 격차가 아니야. 체급 차이다. 제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20세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동안 한국은 21세기 시스템을 완성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의 격차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럽연합교통위원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젊은 관료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모델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한 관료가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한국은 이미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 시장은 재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시아 기술에 종속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 의원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검증된 시스템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이 거들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시아 기술을 따라 배운다는 겁니까? 감정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기술보다 자존심이 앞섰습니다. 데이터보다 편견이 우선했습니다. 그때 일본 하드웨어 업체의 로비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참 뭐가 조용히 귀띔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 의원들과 접촉하며 한국 시스템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속 위험 국가입니다. 유럽의 안전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명분으로 기존 톨게이트 장비 기업들도 연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도 이들의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 침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국 시스템을 옹호하면 저도 공격받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양심에 어긋났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으니까요. 진실은 분명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조심하세요. 당신이 한국 편을 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이요? 네, 일부 의원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도 문제 삼고 있고요. 제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였고 이권이었고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진실은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정적인 현장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러시아워 시간대를 선택했습니다. 오전 8시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일 아침 수도권으로 향하는 모든 차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간대였습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앞에서 정체는 없었습니다. 차량들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의 붉은 물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정거도 없었고 끼어들기도 없었고 경적 소리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들의 표정도 여유로웠습니다.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음악에 맞춰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도로를 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의 톨게이트 앞 풍경이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차량 행렬이 있었습니다. 붉은 브레이크 등이 지평선까지 이어졌습니다. 운전자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급정거와 재출발이 반복됐습니다. 연료가 낭비되고 시간이 낭비되고 환경이 오염됐습니다. 인내심도 바닥났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흐름을 통제하려 했고 한국은 흐름을 이해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차량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럽 스마트 톨링 시스템 도입 검토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론을 썼습니다. 현황 분석을 썼습니다. 한국 시스템과의 비교를 썼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제 입장이 명확해집니다. 한국 모델을 지지하는 쪽으로 말이죠. 보수파들의 공격이 거세질 것입니다. 일본 업체들의 압박도 강해질 것입니다. 제25년 경력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유럽은 한국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고 대가를 치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 후 독일의 주요 경제지 일면에 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슈나이더 한국 모델의 경도되다. 제목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동료가 보낸 문자 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둘러 신문을 구해 펼쳐봤을 때 제 사진까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가혹했습니다. 유럽연합 교통자문위원 에릭 슈나이더 박사가 안전검증이 미흡한 한국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옹호하고 있다. 아시아식 과속 문화가 유럽 안전 기준과 충돌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건 과거 제가 한국을 비판했던 발언까지 재인용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몇 년 전 국제 컨퍼런스에서 했던 말이었죠. 한국은 속도에 집착하는 나라다. 차당이 없는 시스템은 무모한 실험이다. 기사는 제 과거 발언과 현재 입장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마치 저를 위선자로 만들려는 것처럼요.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그의 입장 변화가 과연 기술적 판단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다른 이유라는 표현은 명백히 금전적 로비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군.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며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는 게 학자의 양심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입장 변화는 곧 변절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 하드웨어 업체들의 움직임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유럽연합 의원들과 연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찬, 골프 모임, 비공식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주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차당이 없는 시스템은 책임 회피 구조다. 오류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들은 법적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사고 발생 시 소송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보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기존 톨게이트 장비를 공급하던 유럽 기업들도 연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은 수천 명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검증된 유럽 기술을 버리고 아시아 실험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노조도 가세했습니다. 톨게이트 근무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반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언론은 이들의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톱으로 다뤄졌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연일이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저는 정치적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유럽연합 교통위원회에서 제 보고서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했다는 통보였습니다. 공식 문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안전 리스크 과소평가 여부 조사. 공식 문서에 적힌 문구였습니다. 개인 책임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25년 경력에서 처음 받는 공식 감사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나는 기술을 평가했을 뿐인데 정치가 개입했다. 감사는 단순히 보고서, 검토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과거 활동, 한국 방문 경위, 접촉한 인물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과거엔 함께 점심을 먹으며 기술 논의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피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회의 때도 제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발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공개 정책 토론회에 참석 신청을 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유럽 교통 인프라였습니다. 비서가 말렸습니다. 박사님,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토론회 당일 회의장은 만석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즐비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술 토론이 아니라 논쟁을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일본 측 전문가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발표 자료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0.2%의 실패율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루 100만 대 통과 시 2,000대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2,000대 중 단 한 대라도 사고로 이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차단기는 물리적 안전장치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실패해도 차단기는 작동합니다. 이것이 이중 안전의 원칙입니다. 그는 사고 사례 영상까지 준비했습니다. 차단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운전자 과실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편집된 영상은 차단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일부는 적대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패널 여러분, 청중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떨림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체와 급정거가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후 톨게이트 구간 사고가 47% 감소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래프와 통계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체로 인한 2차 사고도 급감했습니다.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하락 곡선이 가파랐습니다. 차당위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건 착각입니다. 차당위는 요금 징수는 보장하지만 교통 흐름의 안전은 오히려 위협합니다. 일본 전문가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일 뿐입니다. 한국은 IT 강국이고 국민들의 기술 적응력이 높습니다. 유럽과는 다릅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보편적 현상입니다. 청중석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토론회가 끝난 후 제게 돌아온 건 더 거센 비난이었습니다. 보수파 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슈나이더는 한국 로비에 넘어갔다.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가 한국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감사팀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 보고서의 모든 문장이 문제 삼아졌습니다. 인용한 데이터의 출처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분석 방법론에 편향이 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국 방문 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고립됐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독일 아우토반 영상을 봤습니다. 톨게이트 앞 수 킬로미터에 걸친 정체였습니다. 붉은 브레이크 등의 끝없는 행렬이었습니다. 차량들이 거북이처럼 기어갔습니다. 급정거하고 멈추고 다시 출발하고 또 멈췄습니다. 운전자들의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연료 소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낭비되는 연료량을 계산했습니다. 탄소 배출량도 계산했습니다. 시간 손실도 계산했습니다. 사회적 비용까지 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말하면서 더 큰 위험을 방치하고 있었다. 브레이크 등의 붉은 물결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물결은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비효율이었고 낭비였고 위험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물결을 지웠습니다.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차당위는 안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기득권의 상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수주의의 상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은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박받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려진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교하게, 더 명확하게,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감사팀이 원하는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출처를 재확인했습니다. 분석 방법론을 보강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면 끝까지 갈 것입니다. 한국은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재정의했습니다. 차당위가 없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흐름을 막는 게 위험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유럽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설령 저 혼자만 외치게 되더라도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믿었으니까요. 몇 주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유럽연합 교통위원회에서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한적 파일럿 프로젝트 승인이었습니다. 동유럽의 한 소규모 고속도로 구간에서 시범 도입을 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기존 차단기를 완전히 철거하는 게 아니라 유지한 채로 일부 차로만 무정차 방식으로 병행 운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수파들의 타협안이었습니다. 언론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유럽, 위험한 실험 시작. 차당이 없는 톨게이트, 과연 안전할까? 부정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측에서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결정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기회는 얻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겠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고속도로 구간이었습니다. 부쿠레슈티 외곽 순환도로의 20km 구간이었죠. 한국 기술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영상 검지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차로마다 설치됐습니다. 통신 장비와 서버도 구축됐습니다. 기존 톨게이트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문제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과연 작동할까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죠? 회의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번호판 인식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파들은 즉시 그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봤죠?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한국 기술팀은 침착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조정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미세하게 수정했습니다. 조명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식률이 99%를 넘어섰습니다. 2주일 후에는 99.5%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99.8%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에서와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달 운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평균 통과 속도가 4배 증가했습니다. 시속 20km에서 80km로 올라간 것이죠. 정체 시간이 60% 감소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병목 현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급정거로 인한 사고가 40% 감소했습니다. 추돌 사고가 극적으로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인건비도 대폭 절감됐습니다. 기존 15명의 직원이 5명으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수파 의원들도 침묵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저는 조용히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적이던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고가 줄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비난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들이었습니다. 몇 달 후 결정적인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초청됐습니다. 유럽 기술자들도 함께 참관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움직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차량 한 대가 톨게이트에 접근했습니다. 번호판에 진흙이 튀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준비한 테스트 차량이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모인 기술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작동했습니다. 1차 인식에서 부분 인식만 됐습니다. 하지만 보정 알고리즘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진흙으로 가려진 부분이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0.52초 만에 완전한 번호판 정보가 확정됐습니다. 결제 승인 로그가 떴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 유럽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테스트는 계속됐습니다. 눈이 쌓인 번호판도 테스트했습니다. 각도가 기울어진 차량도 테스트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작은 번호판도 테스트했습니다.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인식 실패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젊은 관료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일본 모델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시민 반응도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돼서 좋다.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다. 출퇴근 시간이 단축됐다.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트럭 운송업체들도 환영했습니다. 연료 절감 효과를 직접 체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연료비가 20% 줄었습니다. 이건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에겐 엄청난 차이입니다. 환경단체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탄소 감축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의 공회전이 사라지면서 배출가스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언론의 논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의 회의적인 보도에서 점차 긍정적인 보도로 전환됐습니다. 한국 시스템, 예상보다 안정적, 무정차 톨게이트, 시민들 만족도 높아. 헤드라인이 달라졌습니다. 유럽연합 내부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보수 의원들의 태도가 완화됐습니다. 노골적인 반대에서 조심스러운 관망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경제부처에서는 확대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오. 하지만 일본 업체들은 추가 로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이 성과일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저를 향한 감사 압박도 여전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약해졌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그들도 할 말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파일럿 프로젝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시간대별 교통량을 확인했습니다. 날씨별 인식률을 체크했습니다. 사고 발생 빈도를 추적했습니다. 시스템 안정성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과도 정기적으로 회의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했습니다. 현지 상황에 맞게 최적화했습니다. 그들의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추구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유럽 기술자들을 교육했습니다.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논쟁으로 설득하지 않았다. 결과로 설득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이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 6개월 결과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반대파들도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균열은 작은 실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낡은 시스템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새로운 미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고속주행 차량 한 대가 미인식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단 한 건의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건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언론에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한국식 무정차 시스템 첫 실패, 0.2% 오류, 결국 발생. 헤드라인이 터졌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긴급 속보로 다뤘습니다. 일본 측 전문가가 즉시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소프트웨어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차당이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보수파 의원들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슈나이더 박사,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99.8%가 안전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다른 의원이 거들었습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요. 감사팀도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저를 향한 책임론도 재부상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안전성을 과대평가했다. 그의 보고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 제 보고서 문장 하나하나가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과거에 제출했던 모든 자료가 재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고립됐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을 마주치면 그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우리가 경고했잖아요? 누군가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이 단 한 건의 오류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한국 기술팀에서 긴급 분석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 급히 열어봤습니다. 해당 차량의 모든 로그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영상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번호판 일부가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한 진흙이나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글자들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 분석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번호판 위조 가능성 발견 제목이었습니다. 일부 글자가 의도적으로 변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 인식 실패가 아니라 고의적 조작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1차 인식 후 경고 플래그를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패턴 감지. 시스템이 스스로 위조 가능성을 인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후속 추적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이동 경로가 기록됐습니다. 다음 톨게이트 통과 영상도 확보됐습니다. 차량 소유자 정보도 확인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손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조 시도를 탐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들고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발표할 내용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보수파 의원들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한국 측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사건은 시스템 실패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번호판 영상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위조 흔적을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남긴 경고 플래그를 보여줬습니다. 추적 시스템 작동 로그를 공개했습니다. 차량 추적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은 1차 인식 단계에서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2차 보정 단계에서 위조 가능성을 플래그했습니다. 3차 추적 단계에서 차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대조 결과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일본 전문가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차단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차단기가 있었다면 즉시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단기는 정상 차량도 막습니다.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합니다. 과거 차단기 오작동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추적합니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기술 관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술팀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실패했을 때도 복구합니다. 차단기는 실패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실패를 학습합니다. 그의 말이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이번 사례로 우리는 위조 패턴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더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업데이트된 알고리즘을 시연했습니다. 유사한 위조 패턴을 즉시 탐지했습니다. 정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패가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차단기는 멈추지만 이 시스템은 진화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의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 위조 시도도 탐지, 인공지능 실패에서 배운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측의 추가 공격도 있었지만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결과가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강해졌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실패는 성장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유럽에 도입될 것이라고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확실하게 한국 편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만들었고 진실이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가 1년을 넘어서자 유럽연합교통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브뤼셀 본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한국식 다차로 무정차 시스템 확대 도입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회의장은 가득 찼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고 언론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미래 교통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보수파 의원들은 마지막 반대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한원로 의원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70대 후반의 노신사였습니다.
평생을 유럽 교통 정책에 헌신한 사람이었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유럽은 수십 년간 안전한 톨게이트 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우리의 차당위는 수백만 건의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실험을 선택하자는 겁니까? 일부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럽이 아시아 기술을 따라 배운다는 겁니까?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5년 경력을 걸고 하는 발언이 될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침착하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장벽을 지키려는가 아니면 흐름을 선택할 것인가?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전통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 1년간의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정체가 68% 감소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하락 곡선이 명확했습니다. 급정거 사고가 47%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였습니다. 사고 건수가 극적으로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탄소 배출이 22% 감소했습니다. 환경 데이터도 보여줬습니다. 운영 비용이 대폭 절감됐습니다. 경제성 분석 자료였습니다. 인공지능 인식률이 99.8% 이상 유지됐습니다. 기술 성능 데이터였습니다. 미납 추적 성공률이 100%입니다. 단 한 건의 손실도 없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화면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의 문제입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돼서 좋다. 스트레스가 줄었다. 시간이 절약됐다.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한국이 미래를 먼저 봤을 뿐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유럽 각국의 교통 정체 비용이었습니다. 연간 수천억 유로가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비용을 계속 감수할 것입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선택할 것입니까? 저는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젊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경제부처 대표들도 지지했습니다. 환경부처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보수파의 저항은 여전했지만 힘이 약해졌습니다. 드디어 표결 시간이 왔습니다. 의장이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전자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년간의 노력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찬성 다수 통과.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모델 기반 유럽형 스마트 톨링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일부 국가는 즉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표결 후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박사님 해내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한 겁니다. 며칠 후 독일 파일럿 구간에서 상징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존 차당이 철거 시작이었습니다. 언론이 생중계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크레인이 차단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켰던 차단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평생 장벽을 세우는 일을 해왔다.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나는 장벽을 허무는 결정을 했다. 차단기가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영상 검지 카메라였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차량들이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유지됐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차당이가 사라지자 도로는 숨을 쉬기 시작했다. 정말 그랬습니다. 도로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막힌 혈관이 뚫린 것처럼요. 며칠 후 일본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럽 한국식 모델 참고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과거 한국을 조롱하던 발언들이 재조명됐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흐름이 이겼습니다. 유럽의 결정 이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한국식 무정차 시스템 단계적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제일 먼저 전국 확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도 합류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신규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이미 한국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필리핀까지요. 중동 국가들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아프리카 신흥국들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스마트 톨링, 이 용어가 국제교통 컨퍼런스 공식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하나의 기준이 됐습니다. 벤치마크가 됐습니다. 표준이 됐습니다. 저는 국제교통 컨퍼런스에서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제는 유럽의 스마트 톨링 전환 사례였습니다. 회의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벤치마킹합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럽의 원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놀라웠던 모양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한국 시스템을 비웃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차당이 없는 톨게이트는 무모한 실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제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였습니다. 유럽 전역 확대 계획이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재평가 자료였습니다. 정체 감소로 인한 연간 수천억 유로, 규모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 효과는 유럽 환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 데이터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교통 데이터 산업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술 파급 효과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 건설국에서 운영 데이터 강국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스팔트를 판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흐름을 설계하는 방식을 수출했습니다. 이 문장이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청중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통제와 장벽에 집중했습니다.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신뢰와 데이터에 집중했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 중심 사고를 했고 한국은 소프트웨어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했습니다. 핵심 차이점이었습니다. 기술보다 더 빠른 건 결단력이었습니다. 한국의 강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 후반부에서 개인적 고백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 저는 한국을 과속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솔직한 회고였습니다. 좁은 차로와 빠른 속도를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재방문했습니다. 여행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무정차 하이패스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설명했습니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정체에서 벗어난 자유였습니다. 불필요한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였습니다. 청중들이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습니다.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이 문장의 모든 의미를 담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 박수였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 성공 요인은 무엇입니까? 한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결단력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유럽이 뒤처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득권이 혁신을 막았습니다. 전통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차량들이 도로를 달렸습니다. 흐름이 있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도로를 넓힌 것이 아니라 생각을 넓혔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장벽을 지키려 했고 한국은 미래를 열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속도는 성격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을 따라잡아야 할 나라로 본다.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스마트 톨링 모델의 글로벌 확산과 유럽의 대응 전략.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론을 썼습니다. 배경 분석을 썼습니다. 성공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유럽의 교훈을 도출했습니다. 미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증명했다. 변화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혁신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라는 것을, 미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맞이할 선물이라는 것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차단기를 안전의 상징이라 믿어왔다. 회상했습니다. 장벽을 세워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내 믿음을 무너뜨렸다.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장벽을 지우고도 더 안전해졌다. 사실이었습니다. 속도를 높였지만 사고는 줄었고 멈추지 않았지만 통제는 더 정교해졌다. 데이터가 증명했습니다. 나는 이제 인정한다. 최종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설계했지만 한국은 미래를 설계했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비웃음에서 시작해 존경으로 끝난 여정이었습니다. 의심에서 시작해 확신으로 끝난 여정이었습니다. 저항에서 시작해 수용으로 끝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협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데이터를 따랐고 용기를 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한국.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제게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변화를 기회로 보십니까? 한국은 세계에게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용기와 기술로 세계 표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